자, 여러분 20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7번에 1번 시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토지공사 자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한국토지공사 자체는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수탁사인은 아니다.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행정주체로서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자,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의 단서에,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내용은 이중배상 금지의 내용이에요. 이중배상 금지의 내용. 이거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고 좀 차별적인 법인데 아직 이게 헌법에 규정돼. 박정희 정부 때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이중배상 금지가 이제 만약에 개헌이 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독소 조항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거기 써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대원은 이중배상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뭘로 안 본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안 본다는 거야. 그렇지? 이중배상 금지 공무원으로 안 본다. 자, 공무원으로 안 본다라고 보는 것은 자, 두 가지. 그게는 일단 우리가 공무원으로 안 본다? 군인으로 안 본다. 군인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뭐를? 공익근무요원. 그다음에 경비교도대. 자, 공익근무요원이거나 혹은 요즘에 뭐라고 그러지? 사회복무요원. 어쨌든 군대 갔다 왔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이제 법에서 이제 군인 등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투경찰은 여기로 들어가죠. 전투경찰은 여기로 들어가는데 점심 식사 중에 전투경찰. 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점심 식사 중에. 그 다음에 숙직실에서 사망한 경찰도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공익근무요원은 이중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자, 이중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 외워두세요. 그것도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그다음에 전투경찰도 넓게 경찰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투경찰도 전투경찰. 자, 3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뭐라 써있냐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거 밑줄 그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손해배상을 하려면 손해를 끼쳐야 되잖아. 그럼 손해를 끼쳐야 되려면 최소한의 사익보호성은 있어야 돼. 최소한의 사익보호성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거기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다 더하기 하고 행정부, 행정 내부의 질서를 위한 규율이라거나 아니면 사회보호성이 1도 없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자,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행정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상 그런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번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만이 포함되며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손해배상의 원칙에서 일단 주체가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걸 공무원성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최광의설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강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넓게 본다는 거고 주체를 가장 넓게 본다는 것은 공무수탁 사연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무수탁 사연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자 직무성과 관련해서는 광의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광의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자 외형설을 채택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외형설. 근데 여기서 최자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최자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은 직무라고 보지 않아요. 비권력적 작용까지는 포함해. 그래서 광의설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넓게 보는 거야. 근데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광의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설로는. 자, 어쨌든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만 제외되고 비권력 작용까지도 포함된다. 자, 20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번.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의 주점인.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군산 유흥주점 여정업원 화재 사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아봐야죠. 군산 유흥주점. 가슴 아픈 사건이고 굉장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3명이 나와. 3명. 자, 먼저 소방공무원. 이게 여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이제 방을 만들어 놓고 감금 형태로 여종업원들의 숙식을 제공했던 그런 이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많은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방공무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라는 지방공무원. 자, 시설관리라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인데 그냥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쓸게요. 지자체 공무원.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도 있어요. 연관자로. 근데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직원,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은 식품위생법상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식품위생법상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자 당연히 화재 사건이니까 화재 사건이니까요. 자, 요 둘의 인과관계성 인정됩니다. 네, 요거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정리하셔야죠.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에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의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식품위생법상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도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2번 보겠습니다. 1번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및 상호보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 보증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일본인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이런 원칙을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상호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상호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느냐. 양국의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의 손해배상을 했던 판례가 있거나, 거꾸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 판례가 있거나, 그것이 오랜 관행에 대해서 관례로서 존재하면 상호주의 원칙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별도의 조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별도의 조약 필요 없습니다. 자, 상호주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생하기 위해서는, 혹은 상호 보증의 원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국의 조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 법령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한 판례나 관례가 있으면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일본 사회 이렇게 법령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법령이 서로 같이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어. 자, 그런데 국가가 야, 소멸시효 지났잖아 라고 얘기하기엔 쪽팔린 거야.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했어. 즉 배상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치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을 안 해도 되지. 그런데 국가배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신의 측의 원칙에 위반돼.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야. 손해배상을 하는 거야. 근데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미 소멸시효도 지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야, 돈 네가 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전제 조건이 붙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안 해도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가가 해놓고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판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가가 왜 체면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안 해도 되는 걸 해준 거잖아. 신의치상 원칙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체면 살리기 위해서. 그래 놓고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공무원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전투, 훈련,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자, 여러분,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 자,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이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자, 보상금을 받았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안 돼요. 그런데 보상금 지급 규정에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어. 이때는 이중배상 아니죠. 보상금 없이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어. 이중배상 아니지. 그 다음에 보상금 받는 것은 이 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지.
가능성을 지금 얘기한 거야. OX는. 자,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걸려요. 국가배상법에 걸려. 그런데 손해배상부터 먼저 받으면 이중배상 아니죠, 일단. 그 다음에 보상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제가 다시 보면,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밑줄 그어야 돼요.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다음, 그 다음에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즉 보상금을 청구했다는 얘기야. 보상금을 청구했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보훈지청장은 자,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유를 안 주는 건 상관없어요. 보상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손해배상을 받았으니까 너 보상금 못 주겠어. 이건 안 돼. 너 보상금 받았으니까 손해배상은 못 하겠어. 이건 돼요. 근데 너 손해배상 받았으니까 보상금 못 주겠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순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순서. 뭐부터 했는지 넘어갑니다. 209번 갈게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자, 사법행위도 국가배상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사법행위. 행정, 입법, 사법 중에 그 사법행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입법행위는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죠.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 행정에 적용되는 폭보다는 좁습니다. 사법과 입법은. 그러면 사법행위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 첫 번째, 기억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왜냐하면 사법은 사법 절차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 사법 절차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법 절차 자체가, 그러니까 불복 절차 내지는 시정 절차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나, 거기 여러분 플러스에서, 자, 209번. 너무나 명백히 어긋난 경우. 자, 명백히 어긋났거나 거기 1번처럼 아니 위에처럼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되는 거야. 사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자, 대표적인 사례로 헌재에서 자, 청구 기간에 대한 오인으로 각하를 내렸어요. 오인으로 각하를 내렸어. 근데 각하를 내렸다는 것은 더 이상의 불복 절차 내지는 시정 절차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명백히 어긋난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이건 드러난 얘기고, 근데 이제 뒤인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항상 갈등 관계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재판 다시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위자료 500만 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있었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도 눈 감아주고 대법원도 눈 감아주면서 그냥 흘러왔던 게 법조계의 어떤 그런 관행이었는데,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걸 찝어가지고 헌법재판소 니네도 잘못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자존심이 엄청난 스크래치를 낸 거죠. 헌법재판소에. 자, 어쨌든 그런 뒷배경은 알아두시면 판례를 이해하기 좀 쉬우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번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니은번도 두 가지야. 입법행위도 두 가지야. 입법행위. 자, 입법행위도 웬만해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 후단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부작위했을 때. 다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부작위했을 때.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밑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부작위했을 때. 또 하나. 헌법의 유예됨이 명백함에도, 여기 명백이 들어가. 명백함에도 굳이 입법을 했을 때. 아시겠죠? 자, 사법부터 정리해 볼까요? 아까 기업법. 자, 사법. 명백히 어긋난 사법행위. 재판의 내용, 판결이 너무나 명백히 어긋나거나, 두 번째,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입법행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자, 첫 번째가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부작위했을 때. 두 번째, 헌법의 위배됨이 명백함에도 굳이 입법을 했을 때. 아시겠죠? 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법하고 입법은 특수한 경우에 사법하고 입법은 특수한 경우에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씩 인정이 되는 거다. 디귿번 갑니다.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하는 건 거부할 수 없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려면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과실을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자, 요때 자, 고의나 중과실은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국가 또는 공무원이 지는 거고. 자, 경과실에 대해서 누가 지는 거예요? 국가가 지는 거고. 자, 그러면 고의나 중과실일 때 국가가 진 다음에 공무원한테 청구하는 걸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상권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갚지 않고 대신 갚은 다음에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상권은 국가가 공무원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국가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국가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과실일 때 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죠? 배상 책임이 없어. 그런데 공무원이 배상을 한 다음에 국가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돼요.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이 배상을 한 다음에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국가가 배상한 다음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 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인데 공무원이 배상을 했네.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09번은 모두 맞는 거네.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10번 보겠습니다. 210번. 자, 1번 기억본 볼게요. 이제부터 뭐 필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억본 볼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기간 오인하에서 자, 각하 동그라미 이에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 자, 중요한 말 나왔죠?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을 때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지. 아까 제가 얘기한 판례죠? 니은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자,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자, 이거 여러분 형사 소송 절차를
지금 잘 나타내고 있어요. 형사소송 절차는 이렇게 이 순서야.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기소라고 얘기하거나 공소라고 얘기해요. 기소 또는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수사, 공소, 판결 요 순서야. 요 순서가 이미 다 진행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고까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났지. 맞아요?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났는데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면 위헌 판결 그 사건에 지금 해당 재판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다 합니까? 안 하지. 그때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인데 안 합니다. 자,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할까? 자, 기억번에는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을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니은번에는 무슨 표현이 제일 중요할까? 이런 데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야.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헌 판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번 했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을번. 자, 이것도 별표 쳐야 되지. 자, 여러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얘기야? 아니지. 자, 해당 행정행위가 처분이 취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 거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곧바로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행정행위가 공무원의 고의과실 말고도 다른 이유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 자체는. 지금 손해배상에서는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있었어 없었어 이걸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에서는 이게 취소돼야 돼 취소되지 않아야 돼 이걸 따지는 거니까 다른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행정행위가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을번 잘 나와. 리을번도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211번도 필기할 게 별거 없겠네. 공무원에는 조직법상의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당연히 포함되죠. 이걸 최강의 공무원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2번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자금, 비권력적 자금,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자금이 포함된다. 뒤에 거 틀렸죠. 광의설. 자,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세 번째 거 틀렸어. 그쵸? 정답은 2번. 자, 3번 볼게요. 3번. 과실 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자, 여러분, 과실 개념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과실 개념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과실의 객관화의 반대말은 뭘까? 과실의 주관화겠지. 과실의 주관화는 누구 입장에서 본다는 거야? 과실의 주체 입장에서 본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전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지나간 사람한테 퍽 쳤어. 나는 저 사람을 때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거는 주관적으로 진짜 그럴 수 있어. 근데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냥 친 거야. 맞은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럼 과실의 객관화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않겠다. 제3자 입장에서 과실 여부를 따지겠다. 관점으로. 그게 이제 과실의 객관화라는 뜻이에요. 과실 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배상의 책임 성립을 자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배상의 책임이 줄어들겠지. 근데 제3자 입장으로 보면은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국가배상은 넓게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과실 개념의 객관화 태도는
국가배상 책임 성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두텁게 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4번 별표 치시고. 자, 키워드 뭐예요? 4번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야? 구체적인 입법 의무야. 구체적인 입법 의무. 아까 했었지? 아까 했었어요? 자,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즉,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부작위는 불법행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여기 입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한적으로 그때만 성립한다고 그러죠. 그때나 아니면 굳이 입법을 했을 때나. 이 두 경우에만 성립하는 건지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랬잖아. 그러면은 입법 부작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하고 사법은 딱 찍어서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212번. 자, 1번. 임용 당시 갑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여러분,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임용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공무원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무효죠. 당연 무효입니다. 임용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그런데 밝혀내지 못했어. 국가의 과실로. 그럼 국가가 신뢰보호해라. 신뢰보호 못합니다. 이거는. 임용 당시에 이미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2번 맞는 말이고. 자, 임용 당시 을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자, 퇴직금 청구할 수 없죠. 당연히 공무원 아닌데 무슨 퇴직금입니까? 공무원에서 자격이 없는데. 자, 3번. 병이 외부의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했다는 의견을 발표했어요. 근데 자, 요거 뭔 얘기냐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검찰 사건, 검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검찰 내부를 비판을 한 거예요. 검찰 내부가 이렇게 썩었다. 라고 비판했더니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어.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는데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나왔어요.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행정권한의 적정화를 기여한다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은 인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즉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즉 그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힘들고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약간 깡표 조직이랑 비슷해. 예를 들면 검찰이 뭐 어디 가서 뇌물 받았어. 그러면 다른 검찰이 다 봐주기 수사합니다. 봐주기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내부에서 쓴소리하면 징계해버리고 사법부에서는 징계 괜찮다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권. 기소권이 이렇게 독점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그나마 기소권 분화되는데 지금 공수처랑 검찰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수처하고 검찰 출신의 대선 후보하고 싸우고 있죠. 이 검찰 조직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조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형사 기소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없다는 권한이 어느 한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권력형, 다른 조직이었으면 이렇게 판결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었으면 이렇게 판결 안 나와요. 근데 검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평소에 제가 검찰에 갖고 있었던 악감정을 잠깐 드러낸 거예요. 자, 검찰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내부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럼 다 썩어 문드러지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상사를 비판할 수도 없어, 검찰은. 그러니까 3번이 씁쓸하지만 정답이에요. 자, 4번.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 등의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정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의 파급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증권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슈퍼맨이야? 그런 것도 다 알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야 돼. 그리고 자신 없죠? 그러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보도자료를 안 내면 돼요. 위험하면 안 돼.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보도자료 낼 때는 정말 하나만한 이야기를 보도자료로 내요. 보도할 게 없는 보도자료를 내. 왜? 이게 일반인들의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그 부분을 조심하세요. 어쨌든 2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3번 볼게요.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법령 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 밑줄 보세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원칙을 포함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택구입 대부제도와 관련해서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 알려줄 의무가 없다. 알려줬으면 좋겠지. 좋았겠죠. 그리고 알려주도록 노력해야지. 공무원이 가능하면 친절해야 되니까. 그런데 의무가 없는 행동까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고지 의무 없음 써주세요. 고지 의무 X. 3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공무원의 행위는 대부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요. 우리 맨날 침입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얘기하잖아. 그럼 침입적 행정행위는 다 법령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익이 중요하니까 저울로 재가지고 공익이 우선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배운 비례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3번은 여러분 상식만 있어도 틀린 선지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자, 4번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뺐어. 아유 참 속상하죠.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판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판례를 읽어보면 자 상여금이라는 게 뭐냐. 자 상여금이 뭐냐. 잘했어 하고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급여의 성격이 그런 거고 네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줄게. 이거는 급여죠. 너 앞으로 일 열심히 해. 제가 20대 때 처음 직장 했는데 직장 첫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일 열심히 하라고 월급 주는 거야.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 나 속으로 뭔 소리야.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하라고 월급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그분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그 사람도 놀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법에서 이제 상여금은 어떻게 보냐면 진짜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래요.
근로의욕 고취의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라는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있대. 성과급은. 상여금은. 성과급이랑 달라요. 상여금은. 성과급은 미리 약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여금은 그냥 툭 주는 거야. 근데 기간제 교사가 이게 어떤 판례냐면 기간제 교사가 예를 들면 12월 달에 상여금을 주는데 12월 말이면 기간이 끝나.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제 교사가 열받잖아. 같이 고생해서 성과를 냈을 텐데 성과 상여금인데 나는 이제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나만 빼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는 뭐 위법한 건 아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뭐 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뭐 사정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상여금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해당 판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14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 밑줄 그어서 해야 돼요.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지식이래요? 필요한 지식이래.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죠. 근데 법규를 해석을 그르쳤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몰라가지고 법규 해석을 그르쳤어. 그러면 과실이 있죠. 참 우리 판례는 말을 어렵게 한다고 그랬지.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실이 없다는 게 상대방의 주장일 거야.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1번. 여기서 키워드는 필요한 지식이에요. 필요한 지식.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몰랐어. 그러면 과실이에요. 2번.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자, 사경제 주체 X 해야죠. 사경제 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제가 김기정 열사 사건 얘기해서 줬죠. 특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가가 배상액의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214번에 4번. 자, 어떻게 되냐면 직무가 어떤 거였는지, 그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자,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리고 심지어 평상시에 근무 태도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판례.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원칙을 견지하여 결정한다. 쉽게 얘기해서 피해 보상금이 예를 100억 나왔어. 그러면 근데 공무원의 중과실이야. 그러면 중과실이니까 공무원이 책임질 경우도 있죠. 그러면 국가가 100억을 주고 100억을 다 공무원한테 청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4번 선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얼마나 잘못한 건지, 그리고 평상시 근무 태도는 어땠는지 등등을 다 따져가지고 자, 공평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전액이 아닌 일부를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전액이 아니에요. 전액 아니야. 전액이면 공무원 못해. 전액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고의나 중과실 중에 고의야. 그리고 그 고의성이 완전 뚜렷해. 근무 태도도 안 좋아. 그리고 완벽하게 얘 작전이야. 완전 사기야. 그러면 전액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구상권 청구하려면 무조건 전액 그건 아니란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15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책임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이거 5조 얘기네요. 자, 5조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비용 부담자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자, 사무기숙 주체도 책임 있고 비용 부담자도 책임 있죠. 세 번째 줄,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부과된 직무상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설정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조금이라도라는 말이야. 조금이라도, 최소한 사회 구성원 누구? 개인의 동원합시다.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207 앞으로 와서 자, 이게 똑같은 말인데 207번에 3번처럼 출제될 수도 있고, 그렇죠? 207번에 3번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안 돼. 또 행정질서 내부를 규율하는 것. 안 돼. 그리고 215번에 3번, 215번에 2번처럼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사회 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2번도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3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자,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시험에 진짜 가장 많이 5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소유. 자, 행정이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포함되죠. 당연하죠. 두 번째, 임차. 소유권, 임차권 당연히 인정되죠. 인정된다는 것은, 자, 영조물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거나. 근데 소유, 임차 이외에 사실상 관리는 소유도 아니고 임차도 아니고 진짜 그냥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는 것도 인정이 된다는 거야. 영조물로.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함한다라고 돼야 되고, 정답은 3번. 4번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뭐래?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경과실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쵸? 216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두 번째 줄 객관적인 정당성 결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 줄 후단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번 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아닙니다.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송으로 가면 돼요. 불만이 있으면. 항상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처분성 X라고 써주세요. 처분성 X. 4번 정답은 3번이고 4번. 자, 국가배상법 3조의 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배상 기준의 기준이 될 뿐, 네,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기준입니다. 꼭 거기에대로 배상액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5조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